자, 그러면 종교개혁과 이제 종교전쟁과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편, 몇 페이지 펴보시면 223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에라스무스가 쓴 글이다. 그의 소원은 그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거의 실현되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를 쓰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한 가지만 쓰시오. 나는 성경이 모두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아일랜드 사람, 심지어 터키 사람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나아가 쟁기를 끄는 그 농민들도 성경 구조를 읊조리게 할 수 있기를 대한 갈망을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중요한 계기가, 자, 중요한 계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건 성경을 자국으로 이제 그 번역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라틴어 성경판이 있었는데, 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그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에라스무스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가타 성경책을 밖에 없었는데 요걸 이제 대신에 그 당시 그 원전이었던 그리스어를 쓰여진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후에 자국어 성경책의 어떤 1차 저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국어 성경도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하나 쓰시오. 당연히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교리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기존의 교회, 성직자가 누렸던 그 권위가 점점 무너지면서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다음 자료는 상처 입은 건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16세기 중엽 새로 조직된 언어단체 교육 가운데 일부다. 새로 조직된 단체명과 창립자 이름을 쓰고 단체가 이룩한 주요 업적 2가지 쓰시오. 자,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찬양해라. 성인의 유물 유적, 순례, 면제부, 면벌부를 찬양해라. 자, 믿음, 복종, 가난, 그리고 정절의 서약을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일이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렁 시게 보이게 한다고 교회가 검다고 말하면 이를 언제나 믿어야 된다. 우리의 눈에 시게 보인다고 해도 교회가 검다고 말하면 언제나 믿어야 된다. 이 교황 오주술이죠.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예수회죠. 예수의 군대란 뜻, 예수회고 창립자가 노율라예요. 제가 이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거 못 쓰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름을. 예. 자, 주요 업적은 전에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에서 신교 세력 확대를 방지하고 카톨릭 세력의 회복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그 교세 회복을 위해서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활발한 카톨릭 그 선교 사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서양의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 단체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들을 만들었죠. 신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성직자 교육을 했다. 이렇게.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보기 설명지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중세력 정통을 계승을 추구했다. 종교개혁은 계승한 게 아니라 부정했죠. 자, 부정을 했는데, 왜냐면 중세적 정통이라는 게 뭐예요? 카톨릭이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봉건적 사회개혁 운동을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예, 맞죠? 그래서 카톨릭을 부정하는 중세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자, 여러 봉건 세력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예, 중세 유럽 세계의 통일을 무너뜨렸죠. 예, 그래서 이게 자주 넘어가네요. 예. 자, 중세 유럽 세계의 통일을 무너뜨렸다. 니은, 디귿, 니을. 이게 답이 3번이죠. 자,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다음은 프랑스에 선포된 칙령의 일부다. 이 칙령을 선포한 목적을 쓰고 이 칙령을 폐기함으로써 초래된 경제적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1조 보면 그 1583년 3월 초 나는 앙리 4세는 즉위에 이르는 동안 나가 그 이전의 소단을 통해서 각지 일어난 일체 사건이 없었던 일로 기억에 지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 보니까 앙리 4세 나오니까 이제 종교 전쟁 관련된 거죠. 위그너 전쟁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앙리 3세는 위그너 전쟁 관련돼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낭트 칙령을 이제 했죠. 잠깐만요. 낭트 칙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낭트 칙령의 목적은 자 위그너에게 뭘 주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주죠. 자 경제적 결과는 여기에서 이제 이 칙령을 폐기한다는 것은 그 나중에 이제 그 루이 14세의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루이 14세 때 그때 이제 낭트 칙령을 폐지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신교도들이 이제 해외에 유출되면서 그 당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4번과 연결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앙리대왕, 위대한 군주 짐은 이제 루이 14세요. 그때 앙리 4세는, 앙리대왕은 앙리 4세인데, 얘는 이제 그 할아버지 정도 되죠. 그 위대하신 군주인 짐은 루이 14세고, 앙리대왕께서는 국내 전쟁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신의 평화가 당시의 선대왕들의 시대 중에 일어났듯이 자 종교 개혁 일 때문에 소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신교들이 이끌고 이 신교들이 이끌었던 사람이 그 나바라 앙리 4세죠.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98년에 낭트 공포한 칙령, 낭트 칙령이죠. 자 통해서 전수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신교들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예배를 갖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대한 치아야 할 규정을 하시고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 상호 반감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한 특별 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짐의 지식과 정권과 국왕의 건의로 지금 공포하고 영원히 폐지될 수밖에 없는 칙령에 의해 짐의 조국께서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하신 그 당시 칙령을 폐지하노라.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미음에 관련된 칙령은 뽕테폴루 칙령이죠. 예. 그래서 뽕테폴루 칙령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뽕테폴루 칙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기획은 루이 14세 맞고 그 당시 앙리 4세는 종교전쟁 때 그 신교 세력들을 이끌었죠.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낭트 칙령 당시에 칼빈 교리를 따른 종교를 말한다. 딕은 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개혁 종교죠. 이렇게 개혁 종교는 칼빈 교리를 따른 종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니엘은 낭트 칙령을 공포할 때 교황의 지지를 받았을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이거는 그 당시 낭트 칙령이 발표되니까 교황은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칙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고등보원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동의 안 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건 답이 틀려요.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미음은 개종을 원하지 않은 일반 신자들의 국외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맞죠. 이게 틀릴 것 같지만 맞아요. 뽕테폴로 칙령을 통해서 낭트 칙령 폐지 선언하고요. 위건우도 해외 나가는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건 명문상 그렇고 항상 볼 때 이제 그 어떤 칙령이나 조약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 영향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노드는 계속 해외 나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그노드는 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산업 발달을 저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번을 보죠. 자, 독일의 30년 전으로 맺어진 베스튼팔렌 조약의 결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아우쿠스부르크 화약의 원칙을 재확인되고, 그 다음에 칼빙파를 인정을 받지 못했다. 뭐가 이제 틀릴까요? 자, 아우쿠스부르크 화약의 원칙은 재확인이 됐어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 그렇지만 항상 뭐가 있다고 했죠? 예가 있다고 했죠. 예가.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칼뱅파를 인정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독일의 각 영방의 완전 주권 인정하면서, 이때 완전 주권이라는 것은 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외교권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정한 포위세의 지위가 향상됐다. 그래서 원래 포위세는 브랜덴부르크 선제라고 있죠. 그래서 동포메른 지역과 약간의 주교국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쟁 과정에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동포위세 지역, 오늘날 폴란드의 동쪽 지역 있죠. 그 지역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위세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배경이 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프랑스 알사스 로렌 지역과 라인강 자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다. 자, 요 알사스는 뭐죠? 알사스. 근데 노렌은 그 뒤에 그 1776년에 추가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렌은 인정받지 못하고 알사스만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라인강 자한이라는 것은 라인강의 바탕으로 자연국경선을 이루고자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게 틀렸어요. 로렌이.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 전쟁 중 카톨릭 교도를 후원했던 스웨덴은 포말리아 지역을 얻었다. 서쪽에 있는 포말리아 지역을 얻었죠. 동쪽은 포위세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오데르 입구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지역 때문에 이제 나중에 브랜덴부르크 선제와 다툼이 나요. 포위세인가. 왜냐면 스웨덴의 포말리아 지역은 그 당시 그 동포유세인 지역과 그 당시 브랜덴부르크 선제의 지역, 통치하는 영역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 그래서 이 포멜리아 지역을 얻어야지만 그 동포유세인과 연결될 수 있어요. 본토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스웨덴이 이제 그 지역을 그 이트레트 조약 이후 그 당시 독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7번을 볼게요. 자, 미줄진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종식 기회 체결된 조약의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전쟁은 30년 전쟁을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 30년 전쟁 결과에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에스파냐 세력들이 약화됐죠. 합스부르크 세력들이. 네덜란드의 독립이 공식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해 세력이 그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개입을 해서 약화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자, 독일에서 연방국가의 주권과 독립이 공식 인정받았다. 맞고요. 그리고 외교권을 획득을 했죠. 칼뱅파도 느투파와 같은 정도 종교의 자유를 받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8번을 보죠. 8번은 웨빙계 12개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농민전쟁가 있는데, 자, 이때 독일 농민전쟁에서 요구됐던 독일에 전개된 사건의 종교 이념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독일 농민전쟁과 관련된 건데, 그 밑에 웨빙계 12개조는 그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안 나왔지만, 뭐랄까요. 나중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들, 그 다음에 요 웨빙계 12개조의 명칭들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적 이념을 이제 두 가지 쓰고 있으니까, 요게 정확한 답은, 답이 될 수도,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료를 찾는 그 과정에서 찾은 내용이 극단적 복음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공산주의.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죠. 창세기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설. 이렇게 하는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뉴트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성소지상주의, 만인사제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기독교 교리가 뭐냐, 이걸 제가 이제 다 그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리산의 발견과 결과를 넘어가죠. 자, 지리산의 발견과 신학의 개축이 일어난 유럽의 변화 중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다.
자, 이 르네상스 종교계 원동력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르네상스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거기 쇠퇴의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번성했던 뭐가 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지중해 무역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리산의 발견과 대서양 무역을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점점 쇠퇴하고 대신에 북유 르네상스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한정되면 틀린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이탈리아 남부 독일의 도시들이 번영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니죠.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이제 번성을 했고 각국이 무역의 패권과 식민지 획득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아메리카에서 그 운동이 들어가 물가를 폭락을 했고 물가를 폭락한 게 아니라 상승을 시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가격혁명이 나가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상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등장해서 자본이 일어난 걸 산업혁명, 산업자본이라고 하고 상업혁명이라는 것은 A지역과 B지역의 유통을 통해 이득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북미 남미 지역에 여러 가지 물자들을 가져와서 유럽에 갖다 팔고 또 아시아에 갖다 파서 이득을 얻었죠. 예, 이걸 상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이 상업혁명 때 등장했던 자본가들을 상업자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2번을 보죠. 보기에서 신학로 개척의 결과만을 보는 것은 자, 이탈리아 경제 번영 이거는 아니죠. 오히려 쇠퇴를 시켰죠. 시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 맞고 그 다음에 이때 시민들은 이제 무슨 시민들이겠어요? 상업자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공업 발달은 직접 만든 산업자본하고 관련되니까 산업혁명. 자, 유럽의 어떤 세계 팽창 맞죠? 서세 동점의 어떤 바탕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니은하고 니은이 있죠. 그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거쳐서 서유럽인들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 후 외국 세계 팽창,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리산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유럽의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이 당시에 물가 앙당한 사실을 뭐라고 하냐? 가격극명 쉽죠? 그래서 3-2번을 보면 물가 안정으로 경제 타격을 받은 층과 이득을 받은 층을 쓰시오. 예. 그래서 이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좀 어떤 지주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득을 받는 사람들은 상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득을 받겠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 무역의 중심이 어디에서 이동했는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이게 4번은 16세기 때 이제 지리산의 발견이 후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줬는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게 예전에 이제 뒤에 있지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포토시라는 강상 있죠? 예. 이 포토시를 좀 보면, 그러면 좀 맞힐 텐데,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이제 A 지역이 있는데, 이걸 일단 상강무역이 있고, 상강무역인데, 자, A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일까요? 은이 들어오고 도자기 비단이 나가고 이런 지역이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이 들어오고 모직물 나가고 그다음 대서양 무역을 하니까 유럽이겠죠. 그리고 이제 C 지역 이렇게 D 지역 이렇게 있는데 C 지역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삼각무역. 삼각무역도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것 같아. 중국에서 이제 16세기, 17세기 은의 세계적 역동 변화니까 멕시코 은의 유입으로 여러 가지 잡채를 지세와 정세를 나눠서 은을 납부하는 일조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지적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16세기 때는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죠. 명나라 17세기 초반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중국에서 건너온 은은 주로 여기냐면 포토시라든지 아카포코 여기 지역에서 이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여기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갈레온 무역이라고 해요. 스페인 중심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은이 대규모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B지역은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메리카 지역에 금과 은이 대규모 유입되면서 무슨 혁명과 무슨 혁명이 나왔죠?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5번을 볼게요.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에 관련된 글이다. 자, 다음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간 단어를 쓰고 다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자들이 당시 치안 정책들 내용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이게 이제 뒤에 기출이 나왔는데, 자,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노는 각각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짧은 시간에 중남 아메리카의 뭐뭐 문명과 뭐뭐 문명을 파괴하고 잉카 문명을,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아즈텍 문명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아즈텍가 이제 그 당시 그 문명이 파괴됐다. 예. 누구한테 파괴됐어요? 코르테스에게 파괴됐죠. 코르테스. 그 다음에 이제 잉카는 피사노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콩키스타토 정복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즈텍 문명은 이제 멕시코의 그 당시 테노치트라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잉카 문명은 지금 페르 지역이죠. 호스코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그때 콩키스타도가 어떤 코르테스와 피사도가 각각 이제 그 아즈테와 그 당시 그 코르테스나 아즈테, 잉카는 피사도 이렇게 이제 적은 병력을 이끌고 짧은 기간에 정복해서 식민 통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일단 가 썼고, 나에 들어갈 말을 쓰면, 이때 에스파냐 국왕이 개발자의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원주민의 공납을 징수할 권리.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이걸 이제 에코미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코미한다 권리를 통해서 이제 원주민은 강상채굴, 뭐 사탕수수와 담배 농장,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이제 그 고된 농업을 혹사당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 다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자들이 당시 치안 정책을 쓰시오. 자, 인디언들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멸종되는 연인 중에 이제 학살도 있겠지만 되게 질병 때문에 그래요. 구대륙에서 이제 천연두나 뭐 이런 것들 패스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어. 예, 지금도 이제 그 바이러스 돌면 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구대륙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나름대로 면역력이 생겼어. 근데 원주민들 그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90% 넘는 원주민들이 죽으니까 이 원주민들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이제 개종시켜서 카톨릭 개종식 보호하는 대신에 흑인 노예들 데리고 와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상강보육이 발달되기 시작하죠.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번에 흑인 노예를 도입한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상강보육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이제 상강보육이 나오죠. 예, 상강보육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자, 가로 안에 기획지역에 일어난 미출신 니은의 정치 결과 쓰시오. 일단은 그 당시 기획지역에서 강력하게 조직된 노예 군대들이 노예방을 반대 세우고 소비에트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이건 여기에서 기획지역은 어디냐 하면 IT예요. IT.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와 싸워서 1803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IT는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 큰 섬이 이스파니올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파니올라라고 하는데 그 섬의 서쪽에 위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 프랑스가 이제 그 섬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서쪽, 그 다음에 동쪽은 스페인, 그렇게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그 프랑스령이고 3분의 2쪽은 스페인령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지배했던 프랑스를 지배했던 쪽이 IT 공화국이 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3분의 2 동쪽 지역을 지배했던 스페인령은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흑인 중에 투생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투생 누베르투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베르투르는 프랑스와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독립을 이루죠. 물론 투생 누베르투르는 도중에 잡히고 그 후계자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IT의 독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최초의 흑인공화국이 탄생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자, 가르바타고 에스파냐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제 기획의 지명을 쓰고, 니은의 결과 16세기에서 17세기, 그 당시 유럽 경제에 나타난 형상들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먼저 풀어볼 게 이제 가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에스파냐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근데 자, 요 에스파냐인들 원주민을 바다 깊숙이 던져 넘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원주민들 깊은 물속 이래했다. 원주민들은 하루 종일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물속에 이리저리 헤엄쳐 다녀왔다. 그래서 오로지 지주 조개를 캐라는 명령 때문이다. 지주 해안 주변에서는 에스파냐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감시했다. 그래서 이제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은 이제 스페인의 이제 그 신부예요. 그래서 스페인 신부 중에 그 원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적 차원에서 원주민 착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국에 그런 것들 이제 보고서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주민 입장에 서서 스페인의 어떤 지배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르바탕으로 그때 그 에스파냐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은 에코미안다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에코미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에코미안다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복자 혹은 후손들에게 일정한 영지를 주고 영진의 원주민으로부터 공납을 징수하고 강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1542년은 거의 에코미안다가 폐지된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내용은 에코미안다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판적 측면에서 보면 이 가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 에스파냐 정부가 그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을 쓰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후에 인디아스 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알려지지 않는 건데. 그 인디아스 신법인데 그 종전에 문제가 됐던 에코미안다를 폐지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 원주민 노예를 금지시키고 이미 노예가 된 사람들 해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542년은 에코미안다가 이제 폐지된 뒤거든요. 그 연도상 볼 때. 그래서 그 에코미안다가 1542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때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D가 아니라 그때죠. 그때 폐지됐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제 그 전에 그 에코미안다의 어떤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에코미안다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가르바탕 에스파냐 정부가 도입한 제도니까 1542년 시점 이후겠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도입했던 인디아스 신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획의 지명을 쓰고 DNA 결과 16세기, 17세기 유럽 경제에 나타난 형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보면 1540년 멕시코의 샤카테카스와 샤카테스 여기 있네요. 볼리비에 여기 뭐죠? 여기 지명이 포토시예요. 포토시에서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은광이 발견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도년이 볼리비아가 아니라 이거 멕시코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예, 포토시죠. 그래서 포토시는 한 번 더 예전에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이 지명이 뭐예요? 포토시죠. 예. 그래서 이제 기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문에 있는 내용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다시 돌아서
그래서 기획을 지칭한 건 포토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포토시는, 요게 마치 이 포토시 자체가 은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포토시 자체는 은강은 아니에요. 이 포토시에 세로리크 강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개발된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포토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원래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 세로리크라는 은강이 개발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포토시가 성장을 해. 그래서 인구 17세기 때는 인구가 10만 정도 넘는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관련 무역의 또 중심 역할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보면, 16세기 때 에스파냐에서 유입된 대량의 은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을 더욱 촉진된 매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니은의 결과 16, 17세 유럽 경제에 나타난 형상을 지칭한 용어 쓰시오. 이건 너무 쉽죠. 그냥 주는 문제야. 네, 가격혁명. 예전에 기출에도 자주 언급됐던 가격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절대왕정은 이제 내용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서포터즈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인증번호가, 예. 다시 썼습니다. 50번이에요. 50번. 예, 인증번호 50번. 인증번호 50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자, 절대주의를 들어가기 전 절대주의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주의 용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예. 그래서 큰 의미로서 이제 무슨 의미냐면 16세기에서 18세기 때까지 유럽의 어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를 포괄하는 지칭을 얘기하고요. 작은 의미로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걸 절대 왕조, 절대 왕권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정치적 의미로.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정치 구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의 시기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되게 첫 번째 큰 의미와 그 다음에 작은 의미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작은 의미 절대 왕정의 각국의 절대 왕정과 왕권의 어떤 성립 과정 그리고 그 도중에 일어났던 절대 왕조 전쟁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 때의 특징 그러니까 성립 같은 걸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절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이집트라든지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 황제처럼 전제적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중세 시대보다는 뭐죠? 좀 더 왕권이 더 강화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황제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유럽의 절대 왕권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출현은 일단은 이제 우리도 지금 현대 국가도 있지만 국가의 구성 요소는 그 3대 요건이 있죠. 영토, 주권, 군민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요건이 확립되면서 왕이 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마드 정통하고 뭐 중세 정통, 기독교 정통이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기독교의 정통에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을 정확히 말하면 그 중세 시대 때 왕권 신정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 세력이 커지기 전에 중세 초중기 때 그 당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한테 이제 권력을 좀 뭐냐면 교회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왕한테 신이 왕한테 권력을 줬다.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다라는 의미에서 왕권 신정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한 왕권을 좀 강화시켜서 교회가 좀 보호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과 좀 약간 비슷해요. 용어가. 그래서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은 왕이 신과 직결되고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중세시 왕권 신정설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왕권 신정설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약화된 가운데 교회가 좀 왕한테 기대하는 가정에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반해서 요때 이제 뒤에 등장한 왕권 신수들은 왕권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받아나기 위해서 왕실 자체에서 왕권 자체에서 만든 논리예요. 그래서 좀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그래서 정치 이념은 왕권 신수설인데 이 왕권 신수설은 나중에 이제 또 다뤄볼게요. 이건 왕권 신수 기반의 전제 정치였고 절대 왕정은 이제 봉건 제외 지방적인 어떤 정치체를 지향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행정, 사법, 군사 면에서 중앙 집권을 달성하는 근대 초기 국가다.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겠죠. 그래서 이 관료제 상비군을 통해서 전 영토를 국가 권력의 실질적 행사는 정치체제다. 그래서 영국 같은 거나 프랑스는 이런 정치체제가 언제 형성됐냐면 100년 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됐죠. 자, 그리고 이제 종전 왕권을 약화시켰던 신분제 의회를 점점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무력화시키고 형식화시켜. 그러면서 이제 귀족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정도 절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범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왕권을 이제 약화시키는 견제시키는 그런 걸 발전시켜서 오늘날 의회 기원이 됐지만 상당수 프랑스를 비롯한 이제 이런 신분제 의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왕권에 굴복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중상주의, 네, 요거는 따로 이제 뒤에 좀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절대 왕정의 성격은 대표적인 그 견해를 제시한 게 앙네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봉건 세력과 부유주의 세력의 균형을 토대로 형성됐다. 그래서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다. 그래서 계급 균형설을 주장해요. 부유주의 세력과 귀족적인 어떤 그 세력의 양면 안에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민세력, 근대적 성격과 봉건 세력인 중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부 막스주의자, 이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절대 왕정은 봉건 세력에 재편된 봉건적 지배장치며 봉건국가의 최종 단계지. 무슨 그 밑에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어떤 그 봉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절대 왕정의 한 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엥겔스의 개국군용설은 주로 어느 나라에 맞냐면 서유럽 지역에 맞겠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된 그런 지역에는 맞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유는 안 맞아. 이건 어디에 맞겠어요? 그렇죠. 동유럽에 맞아요.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맞죠. 독일 같은 지역은 독일은 부유주의 세력들이 성장하지 않았죠. 그 당시까지는 미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융커나 부르는 봉건 귀족들이 장악을 했고 융커들이 이제 상비군이나 봉건 관료 세력들로 이렇게 왕권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존재하고 있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엥겔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독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중세와 근대적인 모습이 같이 띄고 있다. 중세를 대변하는 귀족들과 근대를 대변하는 그 부유자 세력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설이 이제 통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봉건적 요소가 있고 어떤 것이 근대적 요소가 있냐 보면 자, 봉건적 요소는 이제 신분제, 특권계급, 귀족계급들이 잔존을 하고 있었죠. 자치도시라든지 중세시대에 형성된 상공업 길드, 대학, 수도회 같은 독립적 자치적인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농민의 봉건적인 부담이 잔존되고 있었다. 물론 농노란 그 계층은 없어졌어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15세기 이후에 농노란 계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농노, 자신의 손자가 농노였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비록 자유민이 돼도 예전에 주인에게 부과된 어떤 봉건적 지대들이 남아있었죠. 생산물 지대 같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잔존되고 있었다. 그러면 근대적 요소가 뭐냐면 일단은 전 시대에 비해서 중앙집권 체제야. 지방 분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법권이라든지 조세 징수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왕권에 기속이 됐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됐고 새로운 시민계층들이 이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시민계층들이 왕권을 뭐냐면 이게 필요한 상비군과
그 당시 관료제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그리고 그 대신에 시민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무역 독점권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거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소되면서 19세기 이제 근대적 시민사회가 열렸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때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하면서 왕권이 약해지면서 또 없어지면서 또는 귀족세력들이 몰락하면서 19세기 때 근대적 시민사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절대왕권 초중기 때는 절대왕권을 지지했던 주요 세력들은 부르주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여러 명 난립하면 자신들이 상공업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위협하죠. 상공업 활동이 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공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공업을 번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의 귀족보다는 한 명한테 딱 강력한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고 자유롭게 상업과 공업 활동을 하면 되죠. 상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왕권이 자신의 발전에 이제 좀 지장을 주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시민계급 혁명이 일어났다. 예.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각국의 나라의 이제 전개가 있는데, 여기 합스부르크 제국이 있고,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쭉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여기 약간 좀 모자라가지고, 예, 특징 부분 중에 이제 좀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 잠깐 서양사 심화 규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거 어딨냐? 네, 여기 있네요. 여기는 앞에 이제 설명을 했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뭐가 빠졌냐면, 여기 이제 서유럽 절대국가보다는 동유럽의 절대주의 특징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심화 규제 몇 페이지 보시면 410페이지. 자, 동유럽은 서유럽과 다른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절대주의 특징들이. 요걸 이제 보셔야 돼.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때 동유럽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은 폴란드니 체코니 이런 게 동유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준이 엘베강 쪽이야. 엘베강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지역, 오늘 서유럽 지역에서 포함된 독일 지역도 이제 동유럽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기 보면 성립 시기가 17세기 후반이야. 그래서 서유럽보다 1세기 늦고요. 자율적인 왕권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율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권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스웨덴과 대립을 해요. 스웨덴이 군사 대국이 됐죠. 그래서 발트해 연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악하게 해서 러시아, 스웨덴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절대주의 특징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냥 사회적 기반 같은 경우에는 재판 농노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서유럽이 농노제 붕괴하는 시점에 오히려 재판 농노제가 더 강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봉사귀족, 융커들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미학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상당히 미비했고, 예전에 이제 서유럽에서 부르주아 세력들이 어떤 상비군이라든지 또 관료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봉사귀족들이 수행을 해. 그래서 귀족으로서 고급 관료와 군장교로서 복무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영지 대신에 영지의 농노지배를 또 인정받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되지 않고 위로부터의 개혁만 가능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비스마르크 같이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 통일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한테퍼 좀 사회 발전이 늦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유럽처럼 국가 통합과 형성된 국민적 일체감과 정체성을 기반을 두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영토 단위로 해서 나름대로 100년 전쟁을 거쳐가지고 어떤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19세기 가서 통일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9세에 가서야 독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해져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고요. 여긴 또 안 나왔지만, 하나 또 특징이 보면, 되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착각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볼게요. 자, 16세기 때 이제 절대 왕정 시기 때 독일의 황제권을 장악했던 독일 황제가 됐던 집안이 합스부르크 집이야. 그래서 독일 신성노만 황제는 여러 가문들이 이제 뭐냐면 거쳤지만 제일 오랫동안 뭐냐면 황제를 계속 그 권한을 누렸던 그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15세기 중엽이 합스부르크 시대인데 아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을 이제 해서 혼택을 잘했죠. 그래서 16세기 혼인으로 네덜란드 에스파냐 왕국과 그 해외 시민지를 얻고 거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정점을 이뤘던 사람이 칼 5세라는 사람이에요. 칼 5세. 예. 자, 그래서 영토가 대단한 많아.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한 남부 독일 여러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에스파냐 왕국 그들이 장악했던 해외 식민지 그 다음에 보헤미아, 헝가리, 프랑스 콩데, 밀라노, 나폴리, 시리아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제2계승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제국을 둘로 나눴죠. 그래서 그 페르난드 2세였던 자기 동생에게 독일 합스부르크를 이제 왕실을 제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왕위는 그 자기 필리페 아들한테 넘겨 필리페 2세한테 좀 약간 명예는 이제 거치는 이제 동생한테 줬지만 실속은 필리페 2세가 다 갖는 거야. 예. 그래서 네덜란드, 밀라노, 나폴리, 뭐 시칠리아 등등 에스파냐 식민지까지 다 줬다. 예. 그래서 이제 필리페 2세는 이제 그걸 계승했고, 그다음 필리페 2세는 이제 또 영국 왕 메리와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혼인하면서 영국 왕녀 메리를 혼인시키면서 좀 영국까지 잉글랜드까지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했잖아요. 필리페 2세가 이제 왕녀 메리를 만나보면서 영 아니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잘 혼인 관계 평탄하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컨택을 좀 하려고 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정통적으로 프랑스와 대립을 했어. 프랑스에 예전에 발려 왕조나 뒤에 부르봉 왕조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는 이제 가와 나는 이제 그 당시 부르봉 왕조가 아니라 그 전에 발려 왕조 때 그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려 왕조와 그 합스부르크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쟁탈전을 벌여서 이탈리아 전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16세기 때 카토 캄프리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포기하는 대신에 나일 강을 요즘 메스, 툴, 베르댕 이런 지역을 얻었고요.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30년 전쟁 때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칸토 프라지아 그 조약은 근대국가 시발점이고 절대왕권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칸토 프라지아 조약으로 제국 건설 종지부를 찍고 이때부터 이제 절대왕정이니까 국민국가 지향한 당을 넘어갔다. 요때 이거는 이제 마치 독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건 프랑스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문제에 이제 간섭을 안 함으로써 이 프랑스의 국경선을 나일강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국경선이고 그 안에서 뭐냐면 국민국가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카토프루지아 조약으로 약 1세기에 거쳐서 새로운 유럽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에스파냐를 보죠. 자 에스파냐의 제일 번성기는 뭐냐면 필리페 2세야. 동시에 또 필리페 2세 때부터 쇠퇴하게 돼요. 필리페 2세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야. 거기다 원리 원칙을 따지고 좀 융통성이 없어. 인간적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실전보다는 말로 문서로 이렇게 정리하고 도장 찍고 그런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 깐깐한 선생님들 있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실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문서에 어떻게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정책들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결국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으로 네덜란드가 나갔고 그 영국과 개판 싸우다가 깨지고 그 유대인 박해 정책 때문에 그 많은 돈 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잖아요. 예, 암스테르담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자 하여튼 필리페 2세 중에서 제일 유명하게 레파토 해전이죠.
그래서 레파토리전은 이제 트루크를 레파토리전을 격파해서 지중해 패권을 확보를 해요. 그때 이제 이 이후로 스페인의 그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이제 해요. 아마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스페인은 이제 해군이 강하지, 아니 육군이 강하지 해군이 강하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육군 하면 해군 그 당시 그 스페인이고 해군 하면 영국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는데, 하여튼 레파토리전에서 격파해서 지중해 패권을 확보했다. 레파토리전은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어. 악티움 해전 유명하죠.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파한 그 해전 있죠. 그리스 연안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에요. 레파토리 해전이 악티움 해전 동일한 지역에서 먼저 그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했다. 그리고 이제 결혼 관계를 이용해서 포르투갈 합병하고요. 물론 뒤에 이제 독립하지만 다시 신대후부터 막대한 양의 기금소를 유입했다. 그렇지만 이제 에스파녟이 세약을 하게 돼.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가 상당히 발달하지 못했어. 봉건제의 미발달 토지가 귀족과 이제 교회로 집중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동 목약자 조합했던 메스타의 행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도 그 당시 영국과 마찬가지 모직물이 주요 이제 사업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 메스타의 특권 때문에 그 당시 그 독점 때문에 농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협한 종교 정책.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무어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슬람 교도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있었고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 2세 때부터 종교 정책을 강요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가지 종교 카톨릭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슬람계 원주민이었던 오이스코가 추방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농업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또 유대인도 또 추방을 해서 아까 말한 암스테르담 등의 유대 자본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자, 모직물 공업 등 공업 생산도 보호 육성 정책 부진으로 그 메스타의 그 보호 육성 정책으로 영국산 모직물과 경쟁 패배를 해서 이제 패권을 이뤘고요. 자, 그래서 종교적 평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2세의 가 이제 대표적인데, 프랑스 종교경제에 참여해서 전비를 많이 지출했고, 그 다음 네덜란드를 상실했고요. 신교도인 영국 여왕이죠. 그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한테 이제 필리핀 2세가 이제 청원했다고 거절했죠. 그게 열받았는지 등등 해가지고 또 엘리자베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또 지원해줬어요. 결국에는 이제 가다가 무적 함대가 패배하죠. 무슨 해전이죠? 그 유명한 카렌 해전이죠. 예, 카렌 해전. 이거 외워두세요.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에스파냐의 그 세태 원인 이거를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영국을 보자. 영국은 이제 100년 전쟁 거쳐서 이제 장미 전쟁을 거쳐갖고 장미 전쟁 때 랭커스와 요코가가 결혼 동맹을 통해서 투도 왕조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 투도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헨리 7세예요. 헨리 7. 자, 그래서 헨리 7세는 절대 왕조를 설립을 했는데요. 장미 전쟁으로 과거의 봉건 귀족들이 크게 약화됐어.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봉건 귀족들이 한 50명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작, 후작, 자작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봉건 귀족들인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힘이 약해졌어. 그리고 이제 장미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이때 이제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들리게 된 거야. 중상층이나 젠틀이 요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을 강력한 왕권을 시구하게 됐다. 그래서 국민이 봉건 체제 무질서, 특히 이제 아까 장미 전쟁 때 실증을 느끼고 이를 방지해서 자기 생활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요구했다. 이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야. 그래서 절대 왕정은 국민들의 어느 정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었고, 부르주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봉건 귀족의 사병들, 아까 이제 자기 귀족들은 각각 자기 사병들을 갖고 있다고 했죠.
유사 봉건제를 실시해서 봉급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병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위사 봉건제의 기인한 무질서를 종속시키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한자 상인 같은 외국계 상인들 억제하고 국내 상인들, 잉글랜드 상인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했다. 헬리치스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치스의 절대 왕권을 뭐냐면 만약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헨리 8세죠. 헨리 8세. 자, 헨리 8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와 또 연결돼 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과 연결돼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장령을 내려서 영국 국교를 독립하고요. 예, 이런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개혁했고, 여긴 또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외교 정책을 또 보면 합스부르크와 반려왕조가 또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잉글랜드는 조그만 소국이었어요. 오늘날 영국성을 다 장악한 것도 아니고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었고, 자, 하여튼 그 둘 사이의 패권의 세력 균형 유지를 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영국은 그 왕조 전쟁이나 이런 시기에 세력 균형의 어떤 중요한 뭐냐면 중개자 역할을 하죠. 그래갖고 좀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모아줘가지고 유럽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절대 강자가 유럽의 대륙에 들어가지 절대 강자가 유럽 대륙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6세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별 일 없죠. 이 사람은 넘어가고, 엘리자스 1세를 볼게요. 엘리자스 1세가 이제 절대주의의 극성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를 성립해서 통일령을 해서 종교적인 면에서 국민적 통합을 깨고, 그리고 이 통일령에 좀 반발했던 영국 국교의 일부 세력들이 나중에 청교도가 되죠. 청교도가. 그 다음에 영국 동인도회사를 이제 성립해서 해외 발전하고, 동인도회사가 이제 나중에 인도를 장악을 하죠. 예. 그리고 카르네전에서 영국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섹스피어가 요때 사람이에요. 엘리자스가. 그래갖고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개척과 관련돼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국의 버지니아를 개척하래요. 버지니아. 그래서 되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남미 지역을 개척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영국이나 그 프랑스죠.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지역을 개척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서양 연안에 있었던 버지니아주를 개척을 했는데, 버지니아 말은 엘리자스가 처녀도 이제 계속 살았잖아요. 처녀의 도시라고 엘리자베스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명칭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구빈법을 또 제정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1차 인클루즈 운동 시대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1차 인클루즈는 2차 인클루즈 운동과 달리 2차 인클루즈 운동은 이제 도시 빈민들이 보면 이게 노동자가 됐잖아요. 근데 1차 인클루즈 운동은 이들이 이제 농촌에 쫓겨난 그 농민들이 도시에 가면 할 게 없는 거야.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빈민들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좀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필요 있겠다 해가지고 구민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배급하고 직업을 활성하고 하는데 말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강력한 처벌을 이제 주로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손목 다 자르고 그래서 죽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민법 같은 걸 만들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2차 구민법 같은 걸 만들죠.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망명한 영국의 왕위계 승리했던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이 메리 스튜어트는 자기가 5천, 6천 정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처형시켜서 카톨릭과 연결된다고 해서,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부흥운동을 긍정시켰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그 뒤에 이제 그 제임스 1세죠. 엘리자스 여왕의 뒤를 잇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스 여왕은 하원과 상원을 적절히 군용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었던 게 그 헨리 7세, 8세, 그다음 엘리자베스 1세까지 의회와 계속 소통을 했어.
그래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적절히 왕권을 뭐냐면 확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의회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등장한 스튜어트 왕조는 영국의 의회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의회와 막 내세우다가 강압적으로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의회와 충돌하면서 뒤에 이제 뭐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죠, 정확히. 잉글랜드 왕권은 프랑스보다 초창기 때는 되게 강했어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의회 견제 속에서 이제 조금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영국은, 프랑스는 뭐죠? 처음에는 영국보다 절대왕권이 약했죠. 근데 나중에 간료제나 지방제도 확립 등등을 통해서 프랑스는 점점 강해졌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럼 네덜란드를 볼게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왕권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데 여기 뒤에 있네요. 예. 네덜란드 그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는데, 네덜란드 그 뭐냐면 여기 독립전쟁 있고 네덜란드 관련된 내용들은 요 뒤에 있네요. 자,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요. 아까 지금 했으니까. 자, 프랑스 보죠. 프랑스 17세기 후반 프랑스. 자, 프랑스와 1세는 절대왕조 성립기도 프랑스 르네상스 개혁이라고 했지만, 그의 아들 프랑스와 2세는 어린 나이도 즉위했기 때문에 앞에는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당시 기지가와 부르문과의 어떤 다툼, 그리고 신교도와 구교도의 갈등, 이런 것들 불러일으켰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이제 앙리 4세인데, 이 사람은 정치파, 실리파라고 하죠. 정치파든 현실 정치를 강조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정치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폴리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을 통해서 강력한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군의 전쟁을 해결했고 카톨릭을 개정했죠. 그래서 파리는 성사를 행할 가치가 있다. 성사는 칠성사죠. 신교도는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교도가 돼서 칠성사를 받을 가치가 있을 만큼 괜찮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신교도인데도 카톨릭을 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낭트 칙령을 공표했고, 그 다음 재정관료로서 누굴 등용했냐면 슐리를 등용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파리에서 사치품 공업이나 견직물 공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하면 사치품 공업이 되게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랑스 특유의 이제 그 건데, 뭘 실시하면 폴란트 제도를 실시해요. 그래서 간직 보유자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간직 세금을 인정을 해. 이거는 이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간직을 매매하는 게 있었어요. 매매. 예, 간직을 매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고등법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좀 좋은 자리는 간직을 매매를 해가지고 돈 많은 부유자들이 그걸 사가고 귀족이 됐거든요. 그 귀족들을 이제 주로 프랑스 고등법원처럼 법법직, 그러니까 그 오늘날 판사나 법 있는 법복 있죠. 법에 그 판사들 있는 옷을 입는 데서 법복 귀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 예전에 정통적인 귀족들은 창검을 찾다고 해서 창검 귀족이라 했어.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같은 귀족이지만 출신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혈통이고 얘는 돈이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간직 세습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폴란트 제도를 통해서 간직 세습을 인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간직 세습을. 그래서 이제 폴란트 세를 낼 경우에는 상속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간직이 이제 세습되고 지위가 세습되는 체제를 마련했다. 범법귀족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르주아 세력들을 지배체제의 일원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그는 폴란드 체제나 뭐 그렇게 간직 매매를 통해서 관료들을 거의 100%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돈을 주고 그 뭐냐면 간직을 시켰냐,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했고 50%는 실무형 관료, 지방 관료들이나 그다음 실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공개 채용을 했어. 그래서 실력을 보고 채용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왕권을 강화했고, 아까 폴란드 체제나 간직 매매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원을 많이 했죠. 왕권 강화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앙리 4세는 정치를 좀 하다가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예. 그 카톨릭 교도의 공격을 받고 이제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3세가 즉위하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왕권이 좀 약화됐어. 그리고 앙리 4세가 이제 죽은 후에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당시 귀족 계급대 요청을 3부회가 소집돼요. 그래서 대집됐다가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굴 등용하냐면 추기경 출신 니슈에를 등용해요. 이 니슈에는 추기경이지만 종교 문제는 철저하게 정치에 배제시켰고요. 이 사람은 강력한 왕권 기반을 확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궁극 목표는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증진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국가 이성에 종속시켰죠. 이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독립을 팽창에 필요한 욕구인데 이 로마법에 나오죠. 그래서 국가는 그 개인의 그 이상의 의미고 국가 자체에 어떤 이성을 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 국가 이성에 종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핀 거죠. 그리고 이 국가 이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이제 일환으로 위군호 세력들이 억압하죠. 그래서 그 낭트 칠령으로 남서부 지방 요새 도시를 관리할 권리를 주어졌던 미국의 정치적 특권을 없애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라로생항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리는 없애고 군사적 권리는 없애고 종교적 권리, 신앙의 자유만 인정해줬다. 예. 그래서 그라스 칠령을 맺고 할 때가 이때죠. 그라스 칠령 공포한 거죠. 예. 자, 그라스 칠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앴다. 그 다음에 중앙의 어떤 국민을 강하고 전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장관. 이 사람들은 앞에 언급했던 폴란드 체제, 앞에 언급했던 그 당시 간직 세습자나 간직 매매자가 아니에요. 실력을 통해 등용됐던 사람이야. 자, 이들을 이제 파견해서 사법이나 치안 유지, 재무 등 지방행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 이제 국력 증진 사업들 보면 독일 30년 전쟁에 참여했죠. 근데 누구 측에 참여했죠? 그쵸, 신교 측에 참여했어. 자기가 추기경에도 불구하고 신교 측에 참여해서 독일 신교들 지원하며 프랑스의 국익을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나일 강병의 요지인 메스, 툴, 베르댕 지방 영유를 확인했고, 나중에 이제 좀 뒤에 알자스 지방까지, 그때 알자스 지방을 획득했고, 좀 뒤에 노렌 지역을 획득했어요. 노렌은 아마 그 추기경이 죽고, 니슈에 죽고, 그 뒤에 후계자가 이제 노렌 지역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악파영의 니슐레는 그 당시 삼총사라는 문학작품에서 상당히 이상한 놈으로 모사를 하긴 하지만 유럽의 외교가로서 상당히 유명해. 유럽의 어떤 큰 국제 질서를 마련했던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니슐레야. 니슐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베테랑이죠. 빈치를 만든. 세 번째는 누구죠? 비스마르크 체제는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첫 번째 니스가 30년 전쟁 이후에 만든 국제 질서가 쭉 가다가 한 번 또 격동을 일으킨 것이 빈체제죠. 그래서 그 메테랑이가 나와서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빈체제 뭐냐면 격파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예요. 이 세 명, 니슈엘, 메테랑, 비스마르크 상당히 중요한 외교관, 중요한 재상이면서 중요한 외교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루이 14세를 볼게요. 웬만하면 다 보면 루이 14세 나와. 이 사람이 이제 많이 통통 튀었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루이 14세는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마자노를 등용한 건 이제 뒤에 어머니가 등용한 거고, 그래서 재상이 마자노가 이제 초반 정치를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일어난 난이 포로도의 난이 있어요. 포로도의 발음이 안 되는데 포로도도의 난이 있어요. 그래서 제1차, 제2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도의 난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1차 포로도의 난은 그 왕실 제도와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들의 봉급 지불을 이제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법원을 중심한 범법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들이 파리 시민들과 연결돼갖고 봉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어나니까 그 당시 마젤랑이 고등법원들을 불만을 해결을 약속을 하고 뭐냐면 해결해. 그래서 이게 1차 포로동이 아니고요. 그 다음 좀 이따 제2차 포로동이 나는데 자, 그 당시 위군을 근거지였던 서남부 지역에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결과 군주권의 위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파리 지방 세력들이 반항 세력들이 제거한다. 그래서 1차는 고등법원, 2차는 지방에 남아있던 어떤 지방 세력들, 반항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난의 실패는 오히려 이제 마자나의 권력과 절대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결과를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 14가 20세 때 등장하면서 이제 자기가 친정을 하게 되죠. 친정하면서 종전에 있었던 마잘랑 재상을 해임하고 자기가 친히 모든 걸 다 국정을 전반 통치하게 되죠. 관리하고 재상직을 없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신에 이제 콜베를 임명하는데 콜베는 재상이 아니라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자, 재무관료였던 콜베는 시민계구로서 재무 외에 농업, 상업, 해군, 식민지 등 강범위한 국정을 총괄했고 콜베르주의라고 부르는 정형적인 중상주의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정책들을 해요. 물론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농업진흥을 통해 개간과 관계시설 등을 확충해서 농업진흥에 힘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공장을 매뉴팩처에 설립하여 각종 특허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본대여, 외국인 기술자 유치 등 국내 공업의 보호와 육성을 힘썼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과 은을 해외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 대처 사업이 필요하죠. 대체 사업을. 그리고 수출 진흥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해서 그 당시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요. 자,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 해외 식민지를 획득했다. 요 당시 해외 식민지의 역할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내 시장 확대, 시장 역할을 하고요.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값싼 원료를 공급해서 받아들여서 값싸게 물건 팔아갖고 식민지에 갖다 파는 시장 역할과 원료 공급지 두 가지 역할을 당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켜 국내 관세를 정비하고 도로 수축이나 랭고도구나 개통들 하고 군사를 증강시켜 해군 같은 걸 증강시키고 등등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을 보면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죠. 거대한 건축.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신이나 꼬르네유, 몰리에르 같은 위대한 극작가가 나와 프랑스 고조문화, 특히 바르크 양식을 꼽혔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을 거기에 초빙해서 매일 하전 파티를 하죠. 그래서 그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 비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시종 등 그 어떤 시녀들이나 하인들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쓰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돈이 없는 귀족들이 결국엔 뭐야? 왕의 굴복에서 돈을 빌리면서 하면서 왕이 이 귀족들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이제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뭐가 발전됐냐면 에티켓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에티켓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 식사 예절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그냥 하는 게 복잡하게 만들어 의식을. 그래서 거기에 돈이나 거기에 익히기 위한 어떤 시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는 에티켓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이 또, 루이 14의 영토의 뭐냐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온갖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는 에스파냐 제압과 북부 경계에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왕조 전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국력만 소멸하고, 재정 국표를 초래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반프랑스 정선을 형성하는
그 역할을 했고, 특히 그 프랑스에 대항하는데 세력 균형 원칙을 적용해서 영국이 그 주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으킨 왕조 전쟁들을 좀 보면요. 먼저 여기 네덜란드 전쟁이 있어요. 이때 네덜란드라는 것은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에스파냐 네덜란드령을 말해요. 그 에스파냐는. 그래서 에스파냐 네덜란드령을 공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뭐냐면 그 일부 땅들을 먼저 공격을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뭐냐면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누가 지원했냐면 북부에 있는 네덜란드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레진공 월렴이라는 사람 있죠? 월렴을 중심으로 결사적 항전을 했고 그리고 유럽 각국이 또 네덜란드를 지원하면서 물리쳤다. 이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오렌지공 월렴은 그 당시 네덜란드 방어, 그러니까 벨기에 네덜란드를 이제 방어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가 프랑스군을 막고 있다가 그 당시 명예혁명이 일어나니까 영국에 가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프랑스 그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 영국에 내란이 일어날 거 생각해서 공세를 좀 피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네덜란드 전쟁하고 관련된 거야. 여기 네덜란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그 당시 남부 네덜란드 지역을 얘기한 거야. 에스파냐 네덜란드 지역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쿠스부르크 전쟁은 루이 14세가 독일 침략에 대항하고 낭트 침략의 여파를 우려했던 네덜란드 중심의 인접 국가들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독일 침략을 했고 낭트 침략의 여파를 우려했던 그 주변의 국가들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했고 결성했던 것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하고 나서 루이 14세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팔치를 공격해요. 팔치를. 그래서 그때 영국 해군이 동원돼서 그때 영국 해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었죠? 아까 아침에 이제 네덜란드 그 총독이었던 월렴 3세가 지휘를 하고 있었죠. 오렌지공 월렴이 이제 월렴 3세가 돼서 지휘를 받고 프랑스 해군을 제압을 했고요. 결국에는 라이스바이크 조약을 통해서 알자스 일부 지역이 보유 그대로 유지됐고 프랑스 쪽은 땅이 됐고 그 당시 영국의 월렴 3세 그러니까 네덜란드 오렌지공의 왕위가 승인됐고요. 네덜란드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무슨 조약이냐 그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전쟁이죠. 자,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이런 전쟁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낭트 칙령을 이제 그 철폐를 하죠.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인데 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부분은 여기 뒤에 있나? 요 부분은 저희 서양사 신화 규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좀 끝날 것 같네요. 예.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어, 431페이지 보세요. 이게 19년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 원인은 에스파냐 카오스 2세가 루이 14세 손자에게 필립에게 양도하면 사망을 하죠. 근데 이제 루이 14세 손자가 이제 그 되면 당연히 스페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요?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죠. 예전에 그 합스부르크 간데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야. 왜냐면 영국 입장에 볼 때는 이 당시에 에스파냐가 프랑스 넘어가면 프랑스가 강국인데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결국에는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축축을 해갖고 대동맹을 결성하고요. 프랑스가 여러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맺어진 것이 위트레트 조약이고 이 위트레트 조약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맺어진 게 라스테트 조약이에요. 라스테트 조약은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이런 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두 개 조약이 따로따로인데, 여기는 그냥 라스타트 조약을 위테트 조약까지 같이 묶어서, 패키지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위테트 조약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세력 균형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왕조 전쟁 같은 게 큰 원칙이 세력 균형의 원리거든요.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몰아주는 거야. 예. 그래서 세력 균형을 뭐냐면 깨하는 그런 정책들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봉의 필립 5세의 스페인 왕을 인정했어요. 일단 프랑스의 왕위 계승, 부르봉과의 왕위 계승을 인정했는데 대신에 각국이 원했던 걸 프랑스가 떼주기 시작해요. 자, 영국은 프랑스부터 저쪽 노바스키시아, 오늘날 캐나다 지역이죠. 뉴폴랜드, 허드스만, 스페인어부터 허드스만을 떼주고 스페인어부터 이제 그 미노르카와 지브롤트를 각각 양도를 받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지브롤트죠. 지브롤트가 여기 있어. 남단에. 예. 그래서 지브롤트 해협에 들어가는데 요충지야. 여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요 배들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얻고 나서 계속 이거는 어디냐면 영국령이에요. 영국령. 지금도 스페인이 달라고 하지만 안 주고 있죠. 그냥 영국이. 그 다음 사보이 공국은 왕을 칭할 수 있으며 또한 시칠리아를 영유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 등을 영유하고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양도한다. 원래 이제 스페인 지역이었다가 이 지역을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스트리아는.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유이 되죠. 비내이 전까지.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남쪽 경계선 근방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브랜덴베르크, 호헨조르트, 선제우는 포이센 왕의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 동포유센이 있어요. 동포유센. 이 지역이 이제 그 포유센 지역이 브랜덴부르크 그 소유였는데 이 지역이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브랜덴부르크 베르냉이 있고 동포유센은 오늘날 폴란드 지역인데 좀 떨어져 있어. 그 국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포유센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호를 포유센 왕으로 하는 게 낫고 두 번째로는 그 프레드릭 3세가 선제후야.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후인데 감히 왕으로 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내 제후 입장에서 왕을 칭할 수 없으니까 저 폴란드 지역에 있는 포유센 지역의 땅을 에서 그 명칭을 불려갖고 포유센 왕으로 칭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칭을 공인받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종래 차지하고 있던 국경지대는 정복지 대부분을 유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착각해가지고 그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좀 약간 수정해서 설명할게요. 제가 그 네덜란드 전쟁을 설명하다가 요거와 착각을 했어요.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 일명 계승 전쟁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혼합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설명이 네덜란드 전쟁하고 에스파냐 네덜란드 전쟁하고 이제 침략 전쟁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요걸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인데요. 원인은 스페인 필립 4세가 사망하니까 루이 14세의 왕비가 스페인 왕가 출신을 구실로 해갖고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요구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영국, 네덜란드 여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이 삼국 동맹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대항하죠. 결국에는 프랑스군을 물질려요. 그래서 에스살 샤페 조약을 통해서 루이 14세는 프랑스 홍대 등 점령지를 대부 포기하고 국경 지방 11개 도시만 유지하는 선에서 끝났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네덜란드 전쟁이 이 부분인데 이 당시 이게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인데 네덜란드 원조를 내줬죠. 그리고 칼뱅 조이체트가 네덜란드 체제를 거부를 했고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상품을 고유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때 이제 그 네덜란드 본국을 공격한 거야. 제가 아까 이제 네덜란드 중에 네덜란드 본국을 공격한 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를 공격했다는데 이건 앞에 있는 설명이고요. 결국에는 그 오렌지군 원령을 중시로 결사적으로 항정했고 유럽 각국이 네덜란드를 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오렌지군 원령이 도중에 그 영국에 가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공격하면 오렌지군 원령이 영국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잠시 중단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과 니멘게 조약을 통해서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때 네덜란드는 그 당시 네덜란드 본국을 위한 북부 지역을 정복을 담령을 했다. 예.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하고 요 네덜란드 전쟁을 헷갈렸어. 그래갖고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할게요.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푸잇의 발전 부분을 이제 좀 이거 다음 시간에 동료 절대반영 특징 아까 지금 했죠. 그래서 푸잇의 발전 부분을 이제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